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제 수업입니다. 저자는 라이언 홀리데이,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미덕은 용기, 절제, 정의, 지혜 등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로마의 철인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4가지 요소를 가리켜 선의 시금석이라고 불렀다. 기독교 및 대부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4가지 미덕을 보편적인 이상으로 꼽으며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철학 학파에서도 역시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 덕목들은 좋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여닫을 수 있게 달아놓은 경첩이다. 그리고 이 4가지 미덕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4권의 책에 담았고, 이 책은 그 시리즈에서 2번째, 절제에 관한 책이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하나, 당신의 선택을 돕는 것이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러한 미덕은 명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탁월한 삶으로 가는 열쇠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미덕이란 그것을 지닌 자에게 즐거움과 바람직함을 안겨주며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정의다. 4가지 미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나 그래도 각자 뚜렷이 구별된다. 정의롭게 행동하려면 언제나 용기를 내야 한다. 무엇을 고르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 판단할 지혜가 없다면 절제할 수도 없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용기가 무슨 소용이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돕지 않는다면 지혜는 또 무슨 소용이겠는가.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4가지의 미덕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의 4점을 기본 방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4가지 미덕은 우리를 안내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에 능통하고 솜씨가 능란해지려고 노력하듯 미덕도 능숙해지도록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다. 건물을 세워야 건축가가 되고 하프를 켜야 하프 연주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언행을 삼가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하게 행동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썼다. 미덕은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며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매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용감하게 맞서는 것과 겁먹고 물러나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과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것과 비겁하게 물러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하게 지내는 것과 새로운 생각에 도전적으로 맞서는 것 사이에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성장할 것인지 성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굶주려서 배고플 때보다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포식할 때가 더 많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을 전환한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군주나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독히 불행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아워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자유는 절제할 기회일 뿐이다. 더 많은 자유에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거나 수많은 자극에 휘둘리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얻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미덕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할 덕목인 절제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살 것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에게 지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가 있으며 두 자아는 항상 서로 싸운다.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덕목을 다룬 이 시리즈의 첫 책 브레이브에서 용기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자제, 즉 절제는 용기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능력,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습관을 들이는 능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훈련하고 준비하는 능력, 유혹과 도발을 무시하는 능력,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고통스러운 난관을 견디는 능력,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균형 잡는 법을 알면 된다.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에는 단호히 저항을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끝까지 추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고 원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자제는 박탈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일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때조차 자신에게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절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제가 부족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제하며 살면 남다른 존재로 여겨질 만큼 튀기 때문이다. 자유는 자기 절제의 기회라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젠하워는 자기 삶으로서 몸소 그 말을 증명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장군 계급장을 달기까지 약 30년 동안 평범한 직위에 머물렀다.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활약하며 훈장과 찬사를 받는 다른 동료들을 미국 본토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다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갑자기 300만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했다. 총 7억 명 이상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에게 규칙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을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협하며 인내심을 발휘해 자기 성미를 통제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는 어떤 군인도 도달한 적 없고 앞으로도 다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승리를 이루어낸 승리자 중의 승리자였다. 그 후 대통령으로서 핵무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감독하던 아이젠하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아이젠하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그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었으며 모두가 존경심을 가득 담고 그를 우러러보거나 두려워하며 피했다. 그런 아이젠하워의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시무시한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라 간의 갈등이 깊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임기를 마치면서 이른바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단지와 군대가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일은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흑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때뿐이었다. 그렇다면 추모는 없었을까? 나라의 세금으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일은 없었을까? 지키지 못한 공약을 내세운 적은 없었을까? 전혀 없었다. 모든 진정한 위대함이 그러듯 아이젠하워의 위대함은 공격성이나 자부심이나 욕망이나 거대한 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자제,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이젠하워가 다른 이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결국 오래도록 남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경탄하게 하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극기이며 자기 인식이고 절제이다.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그에게 잠언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군인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한 나라를 정복한 사람보다 낫다. 어머니가 아이젠하워에게 가르친 것은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통치자들에게 조언할 때 심어주었던 그것과 똑같은 교훈,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지침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말 그대로 자기를 먼저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한 셈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록스타, 유명인, 악당처럼 많은 것을 방탕하게 누리며 자신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재미있어 보인다. 심지어 때로는 앞서 나갈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게으른 자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는 없다. 폭식하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 경솔한 자나 야망이 넘치는 자의 성공보다 더 빨리 사그라드는 결과도 없다.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다. 탐욕은 계속 꼴대를 옮기며 본인이 이미 가진 것조차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세상이 그들을 찬양한다 해도 그들의 내면에는 비탄과 자기 혐오와 의존성이 있을 뿐이다. 절제를 말할 때 고대 그리스인은
전차를 모는 마부의 모습과 비교해 설명하곤 했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들이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말을 통제하고 말의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밀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전차의 마부는 엄격함과 다정함, 부드러운 손길과 억센 손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말들의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최대치의 속력을 끌어내야 한다. 말들을 통제할 줄 모르는 마부는 속력을 빠르게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기 마련이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제이다. 자기 절제 없이 진정한 위대함을 이룬 이를 대보라. 참담한 몰락이 무절제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꼽아보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기질이며 자제력이다. 세네카는 부자였다.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투자를 잘한 데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서 황제를 보필하며 더욱 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며칠에 걸쳐 아주 빈약한 식사를 차려 먹고 가장 거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다. 비참한 가난과 엄혹한 생활 환경을 흉내내며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땅바닥에서 잠자고 빵과 물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런 행동이 어른 목욕이나 야영처럼 특권층 사람들이 생색내며 하는 희귀한 취미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네카의 행동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세네카는 자기가 겪은 고통이 한 번 경험하는 특이하고 가벼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할 정도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자기 권리나 도덕적 순수성을 뽐내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세네카는 로마 시민 절대 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가 그런 일을 한 핵심이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자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이 질색하고 꺼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일을 자초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했던 것이냐? 이런 실천은 몇 차례 세네카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결국 한 번은 그의 목숨까지 구했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가 광기에 사로잡히자 그의 철학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망설이지 않고 황제 곁을 떠나겠다고 하며 자유의 몸이 되는 대가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 말에 네로는 충격을 받았다. 그 누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돈보다 명예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격분한 네로는 후에 시골집에 간 세네카를 독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나무에 열린 작은 열매와 물만 먹는 세네카의 소박한 식습관 때문에 독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모든 것과 벽을 쌓아 올리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입으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되는 음식을 먹는 산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할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도 못 견디도록 우리의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편안함은 우리를 망쳐놓는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추위의 고통을 일부러 느끼려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절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불편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세네카도 매일 불편함을 추구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겪어보았으므로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했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가 매일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은 정기적으로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며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법학과 학생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경험 덕이었다. 간디는 아주 작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배가 고프거나 추운 것에도 이골이 났다. 나중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책을 읽었다. 간디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일에 단련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 하나도 뺏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절제를 연습해야만 한다. 미래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풍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재무관 데카토는 아주 값싼 옷밖에 입지 않았다. 자기 노예와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종종 노예들과 함께 밭에서 일했다. 서민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음식을 샀고 사회 고위층이 착용하는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거부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싼 게 아니다. 카토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았다. 자기가 중시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이 모두 중시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카토가 추구하는 검소함의 핵심은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카토는 자신이 영웅으로 여기는 로마 정치가 마니우스 쿠리우스를 본받아 소박한 집에서 살았다. 위대한 정복자 크리우스 또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를 매수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부엌에서 순물을 삶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임무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할 수 없는 법이다.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가진 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능력보다 무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카토의 삶이
힘들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 걱정할 것도 더 적고 굴종해야 될 사람도 더 적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뺏길까봐 두려워할 일도 없다.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우리는 농담하듯 이렇게 말한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묻지만 이것은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과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더 강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게 적다. 미국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가 자기 외투에 새긴 말이다. 불필요한 것과 과잉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무언가가 쓸데없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강요하는지를 한 가지 신호로 삼을 수가 있다. 불안정한 사람은 항상 자기처럼 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만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면 쓸데없는 것이라는 신호이다. 미국의 교육자 부커 T 워싱턴은 몹시 바쁜 사람이었다. 자기가 세운 터스키기 대학교를 운영했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기부자들을 만나고자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녔다. 입법자들을 만나 은밀하게 교섭을 하고 강연하고 기금 조성 운동을 벌이고 5권의 책을 썼다. 워싱턴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냈을까? 그것은 단순히 인내심과 활약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절제력 때문이었다. 워싱턴은 말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완전히 무의미한 일로 한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줄지어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워싱턴을 냉담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들 등 뒤에서 워싱턴을 헐뜯었다. 워싱턴은 너무 바빠서 그런 일은 알지도 못했다. 워싱턴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는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를 실천했다. 특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긴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할 때 더욱 그랬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한 마지막 세대였는데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하는 일을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다. 워싱턴에게 민권운동이 가장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면 어떤 일에 네라고 대답하고 어떤 일에 아니오라고 대답할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명확한 목표 지점에 맞춰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조직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의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어디로 행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일 수 없다. 이 말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우선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일에, 내 가족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시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회에 퇴짜를 놓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키운다. 이것은 직업적인 성공의 열쇠일 뿐 아니라 개인적 행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안 한다고 말하라. 거부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하라. 될 수 있으면 예의를 갖추되 떳떳이 말하라.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인생이니까. 그리고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 권한을 단단히 움켜쥡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도 자기 야망과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어떤 사람. 어마어마한 제국을 지배하면서도 회유와 간청의 노예가 된 정복자. 돈 벌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억만장자. 언제나 반짝거리는 새로운 것을 쫓는 지도자보다 실제로 더 강력한 사람이 된다. 비범한 일을 이루었지만 매일같이 자유가 더 줄어드는 벌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라는 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딱히 선택이라 볼 수도 없다. 명백한 남의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 운명에 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하는 절제력 없이는 아무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열과 편두통에 시달리면서도 경기에 나갔다. 지독한 요통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도, 근육이 심하게 뭉치고 발목을 접질렀을 때도 뛰었다. 시속 230km에 강속구에 머리를 맞았는데 그 다음 날에도 경기복을 차려입었다. 부은 머리가 자기 모자에 들어가지 않자 같은 팀 선수의 모자를 빌려 쓰면서 말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야구 선수 루 게릭의 이야기다. 그는 뉴욕 양키스의 1루수로서 2130회 경기에 연속으로 출장했는데 엄청난 체력을 증명하는 이 기록은 이후 55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인간의 인내력이 이룬 이 굉장한 성취는 오랫동안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었던 탓에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게릭을 철마라고 불렀다. 게릭이 아팠다거나 다치거나 했던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핑계로 삼았을 통증과 육체적 한계를 뚫고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X선으로 게릭의 손을 촬영한 의사들은 최소한 17군데는 뼈가 부러졌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선수로 뛰는 동안 게릭은 거의 모든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그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린 적도 없었고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릭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여자들을 따라다니지도 자극을 쫓지도 빠른 차를 몰지도 않았다. 자기는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설교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게릭의 전기를 쓴 작가로 그보다 겨우 몇 년 앞서 뉴욕시에서 성장한 폴 갤리코는 이렇게 썼다. 게릭의 깨끗한 생활은 잘난 척, 고상한 척 하려 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이다. 게릭은 자기 야망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가장 분별 있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을 뿐이다. 사람이 자기 몸을 보살펴야 되는 이유는 몸을 학대하는 것이 죄라서가 아니다. 신전을 더럽히는 것이 신을 모욕하는 일이 되듯 우리 자신을 모시는 신전인 몸을 학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릭은 절제하는 삶이 몇 가지 즐거움을 놓치게 한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동시에 빠른 삶 또는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절제는 박탈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절제는 보상도 안겨준다. 게릭은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 마이너 리그에서 뛰던 경력 초기에 슬럼프에 빠진 게릭은 어느 날 밤 팀 동료들과 외출했다가 술에 만취했고 그 다음날 아직 술이 다 안 깬 상태로 타석에 섰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 경기를 간신히 치러낸 수준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그 어느 날보다 좋은 경기를 해냈다. 게릭은 경기 중간에 술을 몇 모금 홀짝거리는 것이 초조한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을 기적적으로 없애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련한 코치가 이를 알아차리고는 게릭을 불러 앉혔다. 그 코치는 전에도 이런 선수들을 본 적이 있었던 터였다. 코치는 그런 지름길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코치는 게릭에게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도 설명했다. 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 기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게릭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명확히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게릭은 술을 끊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거나 나쁜 일이라는 꼬장꼬장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 그 야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게릭에게 독이었다. 에픽테토스는 살아가는 동안 늘 연애에 참석한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접시가 그대에게 왔을 때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집으라. 그 접시가 그냥 지나쳐 가는가? 그렇다면 멈춰 세우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지 말라. 그리고 그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지위와 부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라. 이 행동이 어느 날 그대를 신들의 연애에 참석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자신이 쫓는 쾌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라. 나중에, 즉 성관계 후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숙취에 시달리는 동안에 바지가 작아져 꽉 낄 때, 지금으로부터 몇 달 뒤의 거울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의아해할 때, 자신이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라. 물론 금욕과 자제는 다르다. 전자는 회피하는 것이며 후자는 책임지는 일이다. 자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자기 몸에, 자기 유전자에, 자기 생활 방식에 적절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혐오감이 들기 전에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땀이 줄줄 흐르기 전에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서 정신이 멍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을 발휘하려면 강인한 힘이 필요하다. 계속 술을 마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신호가 나타난 뒤에 금주하는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에도 강인함이 필요하다. 절제는 벌이 아니라 벌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절제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실제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작은 그릇에
담긴 치즈를 대단히 훌륭한 산의 진미처럼 즐기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오락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추구하자.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지자. 육체가 아닌 정신이 지배하게 하자. 쾌락을 정복하여 고통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자. 세네카는 노예가 아닌 자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며 노예의 주인조차 노예 제도에 따르는 책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는 돈의 노예, 야망의 노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나 불안의 노예다.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첫 단계는 그 무엇에 의존하든 간에 자신의 의존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의존을 깨끗이 끊어내야 한다. 일 중독을 끊고 권력을 지르는 욕망을 끊어야 한다.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담배나 탄산음료에, 소셜미디어에, 좋아요에, 인터넷 뉴스에 중독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아이젠하워의 흡연 습관은 그를 죽이고 있었고 우리의 많은 습관 역시 천천히 표나지 않게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는 습관, 아무런 해가 없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몸뚱아리가 하는 명령에 또는 우리 신체와 거의 연결된 듯한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몸이 대장일 수는 없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끊어야 하는 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갈애라고 한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아지랑이를 물이라고 착각해 쫓아가는 것처럼 강렬한 갈망이다.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습관화된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잠자리든 좋아요든 술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이다. 그리고 바로 그 욕구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지스는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모지스는 권력을 누리던 수십 년 동안 대부분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일을 해냈다. 모지스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의 성공 비결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로버트 카루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정확히는 책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로버트 모지스는 커다란 탁자에서 일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작업 흐름도 더 원활했기 때문이다. 모지스는 어떤 일이 들어오면 그만의 작업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 모리스는 우편물, 메모, 보고서 등 그 무엇도 쌓아두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카로가 설명한 모지스의 방식은 그렇다. 탁자에는 서랍이 없으므로 서류를 숨길 장소가 없었다. 그러니 골치 아픈 문제나 답하기 어려운 편지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외에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모지스는 책상과 사무실을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종이 더미 속에 익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매일 수신함에는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넘쳐나고 바탕화면에는 아이콘이 빼곡하며 스마트폰은 가지각색의 앱과 프로그램으로 만든 모자이크 같다.
그러다 자기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왜 계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생각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싶다면 정신의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일이 아니다. 우선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처리해야 될 서류 더미, 설거지해야 될 그릇, 물이 반만 남은 물병이 쌓여서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숨이 막힐 듯한 때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력 운동도 엽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아령이 제자리에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우리는 그 공간을 존중해야만 한다. 지저분한 작업 공간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흡한 일의 결과도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제 수업입니다. 저자는 라이언 홀리데이,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미덕은 용기, 절제, 정의, 지혜 등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로마의 철인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4가지 요소를 가리켜 선의 시금석이라고 불렀다. 기독교 및 대부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4가지 미덕을 보편적인 이상으로 꼽으며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철학학파에서도 역시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 덕목들은 좋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여닫을 수 있게 달아놓은 경첩이다. 그리고 이 4가지 미덕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4권의 책에 담았고 이 책은 그 시리즈에서 2번째, 절제에 관한 책이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하나, 당신의 선택을 돕는 것이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러한 미덕은 명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탁월한 삶으로 가는 열쇠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미덕이란 그것을 지닌 자에게 즐거움과 바람직함을 안겨주며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정의다. 4가지 미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나 그래도 각자 뚜렷이 구별된다. 정의롭게 행동하려면 언제나 용기를 내야 한다. 무엇을 고르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 판단할 지혜가 없다면 절제할 수도 없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용기가 무슨 소용이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돕지 않는다면 지혜는 또 무슨 소용이겠는가?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4가지의 미덕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의 4점을 기본 방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4가지 미덕은 우리를 안내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에 능통하고 솜씨가 능란해지려고 노력하듯 미덕도 능숙해지도록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다. 건물을 세워야 건축가가 되고 하프를 켜야 하프 연주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언행을 삼가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하게 행동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썼다. 미덕은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며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매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용감하게 맞서는 것과 겁먹고 물러나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과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것과 비겁하게 물러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하게 지내는 것과 새로운 생각에 도전적으로 맞서는 것 사이에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성장할 것인지 성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굶주려서 배고플 때보다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포식할 때가 더 많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을 전환한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군주나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독히 불행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아워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자유는 절제할 기회일 뿐이다. 더 많은 자유에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거나 수많은 자극에 휘둘리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얻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미덕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할 덕목인 절제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살 것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에게 지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가 있으며 두 자아는 항상 서로 싸운다.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덕목을 다룬 이 시리즈의 첫 책 브레이브에서 용기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자제, 즉 절제는 용기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능력,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습관을 들이는 능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훈련하고 준비하는 능력, 유혹과 도발을 무시하는 능력,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고통스러운 난관을 견디는 능력,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균형 잡는 법을 알면 된다.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에는 단호히 저항을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끝까지 추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고 원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자제는 박탈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일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때조차 자신에게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절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제가 부족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제하며 살면 남다른 존재로 여겨질 만큼 튀기 때문이다. 자유는 자기 절제의 기회라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젠하워는 자기 삶으로서 몸소 그 말을 증명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장군 계급장을 달기까지 약 30년 동안 평범한 직위에 머물렀다.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활약하며 훈장과 찬사를 받는 다른 동료들을 미국 본토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다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갑자기 300만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했다. 총 7억 명 이상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에게 규칙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을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협하며 인내심을 발휘해 자기 성미를 통제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는 어떤 군인도 도달한 적 없고 앞으로도 다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승리를 이루어낸 승리자 중의 승리자였다. 그 후 대통령으로서 핵무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감독하던 아이젠하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아이젠하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그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었으며 모두가 존경심을 가득 담고 그를 우러러보거나 두려워하며 피했다. 그런 아이젠하워의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시무시한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라 간의 갈등이 깊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임기를 마치면서 이른바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단지와 군대가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일은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흑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때뿐이었다. 그렇다면 추모는 없었을까? 나라의 세금으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일은 없었을까? 지키지 못한 공약을 내세운 적은 없었을까? 전혀 없었다. 모든 진정한 위대함이 그러듯 아이젠하워의 위대함은 공격성이나 자부심이나 욕망이나 거대한 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자제,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이젠하워가 다른 이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결국 오래도록 남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경탄하게 하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극기이며 자기 인식이고 절제이다.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그에게 잠언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군인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한 나라를 정복한 사람보다 낫다.
어머니가 아이젠하워에게 가르친 것은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통치자들에게 조언할 때 심어주었던 그것과 똑같은 교훈,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지침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말 그대로 자기를 먼저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한 셈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록스타, 유명인, 악당처럼 많은 것을 방탕하게 누리며 자신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재미있어 보인다. 심지어 때로는 앞서 나갈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게으른 자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는 없다. 폭식하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 경솔한 자나 야망이 넘치는 자의 성공보다 더 빨리 사그라드는 결과도 없다.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다. 탐욕은 계속 꼴대를 옮기며 본인이 이미 가진 것조차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세상이 그들을 찬양한다 해도 그들의 내면에는 비탄과 자기 혐오와 의존성이 있을 뿐이다. 절제를 말할 때 고대 그리스인은 전차를 모는 마부의 모습과 비교해 설명하곤 했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들이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말을 통제하고 말의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밀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전차의 마부는 엄격함과 다정함, 부드러운 손길과 억센 손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말들의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최대치의 속력을 끌어내야 한다. 말들을 통제할 줄 모르는 마부는 속력을 빠르게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기 마련이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제이다. 자기 절제 없이 진정한 위대함을 이룬 이를 대보라. 참담한 몰락이 무절제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꼽아보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기질이며 자제력이다. 세네카는 부자였다.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투자를 잘한 데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서 황제를 보필하며 더욱 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며칠에 걸쳐 아주 빈약한 식사를 차려 먹고 가장 거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다. 비참한 가난과 엄혹한 생활 환경을 흉내내며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땅바닥에서 잠자고 빵과 물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런 행동이 어른 목욕이나 야영처럼 특권층 사람들이 생색내며 하는 희귀한 취미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네카의 행동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세네카는 자기가 겪은 고통이 한 번 경험하는 특이하고 가벼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할 정도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자기 권리나 도덕적 순수성을 뽐내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세네카는 로마 시민 절대 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가 그런 일을 한 핵심이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자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이 질색하고 꺼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일을 자초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했던 것이냐? 이런 실철은 몇 차례 세네카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결국 한 번은 그의 목숨까지 구했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가 광기에 사로잡히자 그의 철학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망설이지 않고 황제 곁을 떠나겠다고 하며 자유의 몸이 되는 대가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 말에 네로는 충격을 받았다. 그 누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돈보다 명예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격분한 네로는 후에 시골집에 간 세네카를 독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나무에 열린 작은 열매와 물만 먹는 세네카의 소박한 식습관 때문에 독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모든 것과 벽을 쌓아 올리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입으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되는 음식을 먹는 산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할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도 못 견디도록 우리의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편안함은 우리를 망쳐놓는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추위의 고통을 일부러 느끼려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절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불편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무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세네카도 매일 불편함을 추구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겪어보았으므로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했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가 매일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은 정기적으로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며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법학과 학생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경험 덕이었다. 간디는 아주 작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배가 고프거나 추운 것에도 이골이 났다. 나중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책을 읽었다. 간디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일에 단련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 하나도 뺏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절제를 연습해야만 한다. 미래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풍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재무관 대 카토는 아주 값싼 옷밖에 입지 않았다. 자기 노예와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종종 노예들과 함께 밭에서 일했다. 서민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음식을 샀고 사회 고위층이 착용하는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거부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싼 게 아니다. 카토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았다. 자기가 중시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이 모두 중시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카토가 추구하는 검소함의 핵심은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카토는 자신이 영웅으로 여기는 로마 정치가 마니우스 쿠리우스를 본받아 소박한 집에서 살았다. 위대한 정복자 크리우스 또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를 매수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부엌에서 순물을 삶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임무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할 수 없는 법이다.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가진 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능력보다 무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카토의 삶이 힘들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 걱정할 것도 더 적고 굴종해야 될 사람도 더 적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뺏길까봐 두려워할 일도 없다.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우리는 농담하듯 이렇게 말한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묻지만 이것은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과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더 강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게 적다. 미국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가 자기 외투에 새긴 말이다. 불필요한 것과 과잉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무언가가 쓸데없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강요하는지를 한 가지 신호로 삼을 수가 있다. 불안정한 사람은 항상 자기처럼 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만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면 쓸데없는 것이라는 신호이다. 미국의 교육자 부커 T 워싱턴은 몹시 바쁜 사람이었다. 자기가 세운 터스키기 대학교를 운영했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기부자들을 만나고자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녔다. 입법자들을 만나 은밀하게 교섭을 하고 강연하고 기금 조성 운동을 벌이고 5권의 책을 썼다. 워싱턴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냈을까? 그것은 단순히 인내심과 활약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절제력 때문이었다. 워싱턴은 말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완전히 무의미한 일로 한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줄지어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워싱턴을 냉담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들 등 뒤에서 워싱턴을 헐뜯었다. 워싱턴은 너무 바빠서 그런 일은 알지도 못했다. 워싱턴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는 삶에
기준을 세웠고 이를 실천했다. 특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긴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할 때 더욱 그랬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한 마지막 세대였는데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하는 일을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다. 워싱턴에게 민권운동이 가장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면 어떤 일에 네라고 대답하고 어떤 일에 아니오라고 대답할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명확한 목표 지점에 맞춰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조직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의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어디로 행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일 수 없다. 이 말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우선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일에, 내 가족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시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회에 퇴짜를 놓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키운다. 이것은 직업적인 성공의 열쇠일 뿐 아니라 개인적 행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안 한다고 말하라. 거부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하라. 될 수 있으면 예의를 갖추되 떳떳이 말하라.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인생이니까, 그리고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 권한을 단단히 움켜쥡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도 자기 야망과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어떤 사람, 어마어마한 제국을 지배하면서도 회유와 간청의 노예가 된 정복자, 돈 벌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억만장자, 언제나 반짝거리는 새로운 것을 쫓는 지도자보다 실제로 더 강력한 사람이 된다. 비범한 일을 이루었지만 매일같이 자유가 더 줄어드는 벌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라는 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딱히 선택이라 볼 수도 없다. 명백한 남의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 운명에 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하는 절제력 없이는 아무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열과 편두통에 시달리면서도 경기에 나갔다. 지독한 요통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도, 근육이 심하게 뭉치고 발목을 접질렀을 때도 뛰었다. 시속 230km에 강속구에 머리를 맞았는데 그 다음 날에도 경기복을 차려입었다. 부은 머리가 자기 모자에 들어가지 않자 같은 팀 선수의 모자를 빌렸으면서 말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루 게릭의 이야기다. 그는 뉴욕 양키스의 1루수로서 2130회 경기에 연속으로 출장했는데 엄청난 체력을 증명하는 이 기록은 이후 55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인간의 인내력이 이룬 이 굉장한 성취는 오랫동안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었던 탓에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게릭을 철마라고 불렀다. 게릭이 아팠다거나 다치거나 했던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핑계로 삼았을 통증과 육체적 한계를 뚫고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X선으로 게릭의 손을 촬영한 의사들은 최소한 17군데는 뼈가 부러졌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선수로 뛰는 동안 게릭은 거의 모든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그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린 적도 없었고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릭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여자들을 따라다니지도 자극을 쫓지도 빠른 차를 몰지도 않았다. 자기는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설교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게릭의 전기를 쓴 작가로 그보다 겨우 몇 년 앞서 뉴욕시에서 성장한 폴 갤리코는 이렇게 썼다. 게릭의 깨끗한 생활은 잘난 척, 고상한 척 하려 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이다. 게릭은 자기 야망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가장 분별 있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을 뿐이다. 사람이 자기 몸을 보살펴야 되는 이유는 몸을 학대하는 것이 죄라서가 아니다. 신전을 더럽히는 것이 신을 모욕하는 일이 되듯 우리 자신을 모시는 신전인 몸을 학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릭은 젊지 않은 삶이 몇 가지 즐거움을 놓치게 한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동시에 빠른 삶 또는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절제는 박탈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절제는 보상도 안겨준다. 게릭은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 마이너 리그에서 뛰던 경력 초기에 슬럼프에 빠진 게릭은 어느 날 밤 팀 동료들과 외출했다가 술에 만취했고 그 다음날 아직 술이 다 안 깬 상태로 타석에 섰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 경기를 간신히 치러낸 수준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그 어느 날보다 좋은 경기를 해냈다. 게릭은 경기 중간에 술을 몇 모금 홀짝거리는 것이 초조한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을 기적적으로 없애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련한 코치가 이를 알아차리고는 게릭을 불러 앉혔다. 그 코치는 전에도 이런 선수들을 본 적이 있었던 터였다. 코치는 그런 지름길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코치는 게릭에게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도 설명했다. 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 기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게릭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명확히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게릭은 술을 끊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거나 나쁜 일이라는 꼬장꼬장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 그 야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게릭에게 독이었다. 에픽테토스는 살아가는 동안 늘 연애에 참석한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접시가 그대에게 왔을 때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집으라. 그 접시가 그냥 지나쳐 가는가? 그렇다면 멈춰 세우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지 말라. 그리고 그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지위와 부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라. 이 행동이 어느 날 그대를 신들의 연애에 참석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자신이 쫓는 쾌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라. 나중에, 즉 성관계 후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숙취에 시달리는 동안에 바지가 작아져 꽉 낄 때, 지금으로부터 몇 달 뒤의 거울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의아해할 때, 자신이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라. 물론 금욕과 자제는 다르다. 전자는 회피하는 것이며 후자는 책임지는 일이다. 자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자기 몸에, 자기 유전자에, 자기 생활 방식에 적절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혐오감이 들기 전에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땀이 줄줄 흐르기 전에,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서 정신이 멍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을 발휘하려면 강인한 힘이 필요하다. 계속 술을 마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신호가 나타난 뒤에 금주하는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에도 강인함이 필요하다. 절제는 벌이 아니라 벌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절제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실제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작은 그릇에 담긴 치즈를 대단히 훌륭한 산의 진미처럼 즐기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오락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추구하자.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지자. 육체가 아닌 정신이 지배하게 하자. 쾌락을 정복하여 고통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자. 세네카는 노예가 아닌 자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며 노예의 주인조차 노예 제도에 따르는 책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는 돈의 노예, 야망의 노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나 불안의 노예다.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첫 단계는 그 무엇에 의존하든 간에 자신의 의존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의존을 깨끗이 끊어내야 한다. 일 중독을 끊고 권력을 지르는 욕망을 끊어야 한다.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담배나 탄산음료에, 소셜미디어에, 좋아요에, 인터넷 뉴스에 중독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아이젠 하워의 흡연 습관은 그를 죽이고 있었고, 우리의 많은 습관 역시 천천히 변하지 않게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는 습관, 아무런 해가 없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몸뚱아리가 하는 명령에, 또는 우리 신체와 거의 연결된 듯한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몸이 대장일 수는 없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끊어야 하는 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갈애라고 한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아지랑이를 물이라고 착각해 쫓아가는 것처럼 강렬한 갈망이다.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습관화된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잠자리든 좋아요든 술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이다. 그리고 바로 그 욕구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지스는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모지스는 권력을 누리던 수십 년 동안
대부분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일을 해냈다. 모지스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의 성공 비결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로버트 카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정확히는 책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로버트 모지스는 커다란 탁자에서 일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작업 흐름도 더 원활했기 때문이다. 모지스는 어떤 일이 들어오면 그만의 작업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 모리스는 우편물, 메모, 보고서 등 그 무엇도 쌓아두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카로가 설명한 모지스의 방식은 그렇다. 탁자에는 서랍이 없으므로 서류를 숨길 장소가 없었다. 그러니 골치 아픈 문제나 답하기 어려운 편지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외에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모지스는 책상과 사무실을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종이 더미 속에 익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매일 수신함에는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넘쳐나고 바탕화면에는 아이콘이 빼곡하며 스마트폰은 가지각색의 앱과 프로그램으로 만든 모자이크 같다. 그러다 자기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왜 계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생각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싶다면 정신의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일이 아니다. 우선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처리해야 될 서류 더미, 설거지해야 될 그릇, 물이 반만 남은 물병이 쌓여서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숨이 막힐 듯한 때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력 운동도 역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아령이 제자리에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우리는 그 공간을 존중해야만 한다. 지저분한 작업 공간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흡한 일의 결과도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